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기르고 있는 30대의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직접 제 이야기를 보내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 아직까지도 고민이지만 마음에 묻고만 사는 것도 답은 아닌 듯 싶어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이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니고 저희 가족에게는 다시 떠올리기 어려울 만큼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붙잡히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제 스스로도 과거 제가 겪은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용기를 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상처 많고 굴곡 많던 제 인생에 좌절하는 일들도 수없이 많았지만 그래도 힘든 시기를 버텨내야만 희망이 찾아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제가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제게 응원과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저는 회사를 다니시는 아빠의 가정주부이신 엄마 덕에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회사원 벌이에 집안에 여유가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성실히 일하시는 아빠 덕에 저희 세 식구는 큰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평범한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지인분의 보증을 잘못 서게 되셨고 지인의 빚을 떠맡으며 아빠는 그 일로 평생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보증을 서주었던 사람은 소식이 끊겼고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는 곡소리만 들리게 되었죠. 부모님이 다투시는 모습도 처음이었고 늘 자랑스러웠던 아빠가 한순간에 폐인이 된 것이 제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아빠도 어떻게든 희망이 있었더라면 어떻게든 버티셨겠지만 그 빚은 평범한 회사원이셨던 아빠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금액이었어요.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벌이시게 된 아빠는 희망을 잃으셨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마셨습니다. 그 일로 저는 아빠를 잃었고 엄마는 남편을 잃게 되셨죠. 그 뒤로 저와 엄마는 외갓집의 도움으로 겨우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아빠를 보며 저와 엄마는 말할 수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야 어려서 잘 몰랐을 거라고 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이해하고 계셨던 엄마에게는 더없이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속을 전부 털어놓을 수 없었던 엄마는 종교의 의지에 위안을 얻으려 하셨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위안을 얻고 힘을 얻으신 엄마는 덕분에 점점 안정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저도 엄마와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덕분에 학창시절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되었죠. 어떻게든 살려야 했기에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 했지만 그래도 아빠의 일은 제게는 어떻게든 숨기고 싶은 과거였어요. 굳이 다시 상처를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던 저는 가까운 친구들이나 남자친구들에게 매번 제 속을 숨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는 게 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러던 제게도 어느 날 결혼을 꿈꾸던 상대가 나타나게 되었고 저는 결혼까지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할 만큼 진지하고 깊었던 관계였기에 저는 그 사람이 제 상처를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은 갑자기 제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그 집 부모님에게서 헤어져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용기 내어 꺼냈던 일로 또 한 번 큰 상처를 받게 된 저는 그 후로 더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다시는 결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겠다며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아주 접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점점 접어가던 제게 기대하지 않았던 인연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매번 주일마다 얼굴을 보며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저희는 금세 가까워지고 마음을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결혼 생각이 없었던 것이지 연애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기에 저는
어느 날 제게 고백해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은 참 행복했었어요. 성호 씨는 저를 무척 좋아해주고 아껴주었고 저도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늘 혼자 고민이 많고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많았던 제게 성호 씨는 치유가 되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성호 씨와 결혼까지 생각하진 못했어도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은 늘 했으니까요. 하지만 만남에도 끝이 있고 연애 끝에는 이별 아니면 결혼이듯이 성호 씨도 언젠가부터 저와 결혼을 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부쩍 자주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성호 씨의 마음을 저도 모르지 않으면서도 저는 그 마음을 애써 모른 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진아, 우리도 이제 슬슬 결혼 얘기할 때 되지 않았나? 서진이 너 주변에도 결혼한 사람 많다며. 근데 너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글쎄, 요즘 같은 세상에 일찍 결혼해서 뭐해. 나는 그냥 지금이 좋은데? 그래? 그래도 언제까지 연애만 할 순 없잖아. 언제 하더라도 결혼은 해야지. 왜? 설마 나랑 결혼 생각 없어? 내가 별로야? 아니, 나도 성호 씨 많이 사랑하지. 그냥 지금 우리 사이도 좋고 아직 젊고 서로 일도 바쁜데 서두를 필요 있을까 해서.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 사실 저도 성호 씨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결혼을 하려면 서로에게 비밀이 없어야 할 거고, 그럼 또 이전처럼 제가 상처받고 성호 씨와 헤어져야 하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스러웠던 거죠. 사랑하기에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저는 차마 성호 씨에게 이유를 말하지 못했어요. 매번 이래저래 핑계를 대며 결혼 이야기를 돌리는 저를 보면서 성호 씨도 많이 답답해했죠. 제발 이유라도 말해주면 안 될까? 나도 사람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잖아. 설마 내가 뭐 섭섭하게 한 거라도 있어? 아니면 내가 못 믿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면 이유라도 제대로 설명해줘. 어? 저는 애타게 이유를 묻는 성호 씨에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내 이야기를 듣고 헤어지자고 하면 그것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며 저는 헤어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정을 털어놓게 되었죠. 그럼에도 얼마나 입이 떨어지지 않던지 말을 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화를 낼 거라 생각했던 성호 씨는 그런 저를 안아주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런 거면 진작 말을 하지. 나는 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줄 알았네.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처 많이 받았을 거야.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었으니 나는 오히려 다행이다 싶네. 안 그래? 성호 씨, 나 이해해 주는 거야? 정말이야?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곁에서 지켜주고 보듬어 줄게. 나만 믿어, 서진아. 우리 결혼하자. 저는 제 상처를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그 사람에게 감동했고, 제 상처를 보듬어주겠다 말해주는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꿈꾸지 못할 거라 생각했었던 결혼을 드디어 하게 되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었죠.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여전히 걱정스러워하고 고민이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끌어주는 남편을 믿으며 저는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연애 때부터 잘해주던 남편은 제가 숨겨왔던 사정을 알게 되고부터는 더욱 저를 세심하게 챙기곤 했었어요. 제게 늘 해주고만 싶어하는 남편 덕분에 저는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좋은 신혼생활을 보내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의 결실로 소중한 아이까지 가지게 되면서 저는 그보다 더 큰 행복을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걱정 없이 찾아와준 아기 천사를 보며 그저 행복해했고,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보다 저를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해주는 남편과 우리 부부를 닮은 예쁜 아이까지 저는 그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다 집안에 조금씩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하던 사업이 조금씩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적자를 기록하게 된 거죠. 남편 입장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 겪어보는 적자 상황이라 많이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감하게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계속 늪에 빠지듯 악순환이 계속되기 시작했죠. 남편은 저에게 내색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새벽 중에 가족들 몰래 밖으로 나가 끊었던 담배까지 피는 모습을 보곤 남편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는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일로 과거 아빠를 잃었던 경험이 있어 저는 더 많이 불안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대화도 더 많이 나누려고 했고 저에게 고민을 털어놔보라며 시간도 같이 더 많이 보냈죠. 남편이 퇴근을 하고 오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에 아들과 함께 야식을 핑계로 사무실로 가서 남편의 기분을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가장의 책임감 때문인지 가족들에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보, 힘든 일 있으면 말하라니까. 정 힘들면 내가 우리 엄마한테라도 도움을 받아볼게. 힘든 상황 아니야. 그냥 거래처들이랑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그런 거지. 내가 바보도 아니고 내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모를 것 같아? 당신 요즘 표정도 안 좋고 잠도 잘 못 자는 거 내가 알아. 그리고 그게 전부 사업 때문이라는 것도 나도 짐작은 한다고. 아니야, 문제 없어. 그냥 잠깐 일이 있어서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내가 오버하는 거야. 내가 진짜 힘들면 당신한테 말할 테니까 당신은 나까지 신경 안 써도 돼. 항상 같은 말을 하는 남편에게 계속 닥달하는 것도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항상 남편 곁에 있으면서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게 되었어요. 혹시 남편이 다른 생각을 품지 않을까 회사 일을 하면서도 수시로 연락을 했고 퇴근 후에는 남편 옆에 꼭 붙어 있었죠. 그런 남편을 24시간 감시하면서 그나마 눈을 좀 감고 마음을 놓을 수 있던 곳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성경 구절도 듣고 목사님의 말씀도 들으면서 남편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교회를 다녀온 날에는 하루 종일 얼굴에 그늘이 걷혀 있었죠. 그러면서 남편이 교회를 찾아가는 날들이 주일 말고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찍이 교회에 나가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그런지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예전과 같은 초롱초롱한 눈빛과 열정을 찾은 듯 했던 남편은 사업을 다시 잘해보려는 건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린 듯 했습니다. 활기를 되찾은 남편을 보는 게 좋기도 했지만 혹시 남편의 몸에 무리가 가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저는 쉬어가며 일을 하라고 여러 번 말을 했죠. 여보, 또 일하러 나가는 거야? 요즘 너무 밤낮도 없이 무리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당신 몸 상할까봐 내가 걱정이 돼. 괜찮아. 내 몸은 내가 잘 알지. 내가 견딜 수 있어서 하는 건데. 그리고 이게 전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나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 되려 가족들을 위한 일이라며 밝은 얼굴을 하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직접 보니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전까지 퀭한 눈으로 있었던 남편의 모습에서 얼마 만에 되찾은 생기인지 그래서 걱정이 되었지만 더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 때문에 밤을 새서 오고 수시로 밤낮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밖으로 나가도 전부 다 이해했죠. 대신에 남편의 몸을 챙기려 제가 내조를 더 열심히 했어요. 물론 저도 일을 다니며 아이까지 돌보고 있어
그 상황에 남편 내조를 기존보다 더 하는 게 힘들기도 했지만 얼마 전 남편의 영혼 없는 모습을 떠올리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더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바쁘게 일에 빠져 사는 남편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었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지금 하는 사업이 안정되면 다시 이전처럼 남편과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열심히 제 몫을 다하며 일과 내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남편이 갑작스레 이사를 가면 안 되겠냐는 말을 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우리 평수를 좀 줄여서 이사를 가면 안 될까? 왜? 지금 딱 도연이 키우기 가장 좋은 평수인 것 같은데? 그리고 도연이도 여기 유치원 친구들이랑 잘 적응하고 있어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야? 사업이 그만큼 힘들어? 아니, 힘든 건 아닌데 또 사업 때문은 맞아. 몇 달 전만 해도 많이 힘들었잖아. 그래서 당신 모르게 내가 빚을 좀 진 게 있어. 계속 빚을 지고 가는 것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다시 이전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면 사업적으로 내가 준비할 것도 있어서 그러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올 곳이 여기밖에 없더라고. 잠깐만 집을 줄여서 간다고 생각하자. 이제 계속 나한테 좋은 일만 있을 거라 금방 또 이 정도 평수로 옮길 수 있을 거야. 아니, 여기보다 더 큰 곳으로 이사시켜줄게. 나야 상관없는데 도연이가 문제지. 지금도 뛰어논다고 사방팔방 헤집고 다니는데 갑자기 집이 작아지면 받아들일까 싶어서. 그래도 뭐 어쩌겠어. 당신 사업에 필요한 돈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족이 똘똘 뭉쳐서 도와줘야지.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마음 편하게 먹고 해. 집이 좁으면 좁은 대로 우리 가족끼리 더 붙어있을 수 있어 행복하니까. 알았지? 사실 오래 살게 될 줄 알았던 집이라 가구들도 다 맞춰서 구매하기도 했고 짐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도연이를 키우기에도 지금의 평수가 딱 좋은 평수였는데 그래도 남편 사업에 필요한 돈이라고 하니까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이사간 집이 생각보다 더 좁아 가구도 버리고 생활하기도 불편했지만 다행히 도연이도 큰 불만이 없었고 남편도 사업하는 데 있어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어 만족했어요. 또 생활을 하다 보니 금방 적응을 하여 불편한 것도 못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이번에도 우리 가족이 큰 어려움 없이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편의 사업이 이전처럼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진 않아서 제 마음이 조금 조급했어요. 혹시 힘겹게 일어선 남편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면 어쩌나 싶어 제가 좀 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남편 하는 사업이 조금 안정되어 저녁 시간에 도연이를 봐줄 수 있다면 제가 짬을 내어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차에 좋은 제의가 왔어요. 회사에서 6개월 정도 해외로 출장을 가는 일이 있었는데 저에게 가장 먼저 제안이 온 거죠.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같은 하늘인 한국도 아니고 저 먼 해외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게 걸리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해외 출장으로 인한 인센티브는 경제적으로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될 것이고 길게 보자면 승진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는 일이었죠. 그만큼 매력적인 일이었지만 가족과 떨어진다는 건 쉽사리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정신적으로 확실하게 회복이 된 건지에 대한 의문점도 남아있었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들 도연이와 6개월 동안 떨어져 있는 것도 자신이 없었죠. 남편에게는 괜한 고민을 지어주고 싶지가 않아 저 혼자 주말 내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모습을 보고 뭔가를 눈치챘는지 고민을 이야기해보라며 말을 했죠. 당신 무슨 고민 있구나. 뭐길래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며칠 동안 그러고 있어. 장모님께 무슨 일 있어? 아니, 회사에서 일이 좀 있어서. 근데 별거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말해봐. 작은 고민이라도 이야기하라며. 그게 실은 회사에서 내가 해외 출장을 갔으면 싶은가 봐. 나보고 출장 가는 게 어떻겠냐며 제안을 했거든.
근데 그 기간이 좀 길어. 6개월 정도. 출장 가서 나오는 인센티브도 있고 나중에 승진할 때도 분명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 길게 가족들 곁을 떠난다는 게 맞는 행동인가 싶었어. 우선은 안 가는 쪽으로 기울긴 했어. 그래?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고민은 아니긴 하다. 둘 다 충분히 중요한 문제니까. 근데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 너무 고민하진 마. 그런데 방금 전까지 제 선택을 존중한다던 남편이 1시간도 안 되어서 말을 바꾸더라고요. 근데 여보, 내가 계속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흔치 않은 기회인데 나랑 도연이 때문에 놓치기는 너무 아쉽지 않아? 요즘은 영상통화도 되고 또 전 그렇게 보고 싶으면 내가 시간을 내서 도연이 데리고 당신 있는 곳도 갈 수 있잖아. 어쩌면 당신이 선택한 6개월이 미래의 몇십 년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이기도 하고. 혹시 도연이 생활하는 게 걱정된다면 내가 책임지고 잘 돌볼게. 그렇긴 한데 당신 좀 전까지만 해도 상관없다고 하지 않았어? 아까는 나도 너무 갑자기 들은 이야기라 깊게 생각을 안 하고 말했지. 솔직히 우리 상황에 누구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자리 잡으면 좋은 상황이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까운 기회인 것 같더라고. 당신을 대신해서 간 동료가 잘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내가 계속 마음에 짐을 지고 살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당신 일하면서 충분히 가정에도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이번만큼은 일에 최대한 집중을 해봐. 내가 도와줄게.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는 남편이 이상하긴 했습니다만 저만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구나 싶었어요. 솔직히 제가 해외로 출장을 가면 몇 배로 바쁠 사람은 남편인데 그걸 흔쾌히 감수하겠다고 말을 해주니 고마울 뿐이었죠. 마지막 선택을 하는 데까지도 아들 도연이가 걸리긴 했습니다만 매일 영상통화를 시켜주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해외 출장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떠난 해외 출장은 일하는 것보다 적응하는 데 바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적응을 하고 가족들과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말한 것처럼 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그 아쉬움을 달랬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바쁘다는 이유와 도연이가 피곤해한다며 영상통화를 하는 날들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통화를 못할 때면 남편이 교회를 가는 주일마다 도연이가 친구들과 놀고 있는 사진을 찍어주어 견딜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바빠지면서 도연이를 대신 돌봐줄 친척분이 생겨 제가 좀 더 안심했어요. 그리고 내가 일이 바쁘니까 도연이가 걱정이 되었는지 친척분께서 도연이를 봐주시기로 했어. 친척분 누구? 엄마와 사촌 되는 분인데 우리 집이랑 엄청 가깝게 지냈던 분이야. 특히나 어릴 때 자주 돌봐주셨던 분이야. 그래? 근데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었던 게 기억이 안 나지? 해외에 계셔서 우리 결혼식도 참여 안 하셨고 그래서 나도 까먹고 말을 안 했던 것 같아. 어쨌거나 이번에 한국 돌아오셔서 이야기 나누다 나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 이제 도연이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야. 정말 다행이다. 언제 오셔? 내가 직접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우선은 통화라도 인사드려야지. 너 자고 있을 시간인데 뭘 그렇게까지 해. 숙모님도 그게 더 불편하셔. 나중에 한국 와서 직접 인사드리고 상의 표시 정도 하면 돼.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덕분에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중간에는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그리움이 생겼지만 그럴수록 다른 생각을 잊기 위해 더 일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6개월이 지나 있었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죠. 이후 저는 긴 해외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며 가장 기대했던 건 그리운 남편과 아들을 직접 제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공항에 나와 있기로 한 남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과 당일 착오가 있어
통신 연락이 안 되긴 했는데 분명 비행기 도착 시간은 정확하게 알려줬는데도 말이죠. 처음에는 남편과 길이 엇갈렸는가 싶어서 전화도 해봤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30분 내내 기다려도 보고 직접 찾아 나서도 봤지만 도저히 남편을 찾을 수 없어 남편에게 먼저 집으로 간다는 문자를 남기고 공항을 떠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을 지나 집으로 점점 가까워지니 아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점점 들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현관문을 열고 그리웠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들 혼자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더라고요. 남편이 말한 아들을 돌봐주는 친척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남편도 공항에 안 보이고 아들을 돌봐준다는 친척분도 보이지 않아서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거기다 예전 같으면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현관 앞으로 뛰쳐나왔을 아들이 제가 들어온 것도 무시한 채 계속 무엇인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부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도연아? 엄마 왔는데 뭘 그렇게 하고 있어? 엄마 안 보고 싶었어? 가까이 다가가 아이에게 말을 걸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돌이켜 세우려고 팔을 잡았는데 그 순간 아이가 몸을 바들바들 떨며 몸을 수그리고는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똑바로 말할게요. 그러니 저 데려가지 마세요. 제발 우리 아빠 엄마도 그만 떼찌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순 없었지만 분명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도연아, 엄마야. 엄마 왔으니까 우리 도연이 괴롭힐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진정하고 엄마 쳐다봐봐. 봐, 엄마 맞잖아. 잘못... 엄마?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지? 엄마, 내가 기도해서 지옥에서 돌아온 거야? 엄마가 왜 지옥에 가? 엄마 외국에서 일하고 있었잖아. 우리 도연이 그 사이 잊어버렸어? 근데 방금 전까지는 왜 그렇게 잘못했다고 빌고 있었어? 엄마 집에 들어온 것도 모르고. 내가 지옥을 갈 잘못을 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종말 때 휴가를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거든. 아직 나이가 어린 아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면 편협한 시선을 가질 것 같아 따로 성경 공부를 시킨 적이 없었어요. 그런 아들 입에서 종말, 휴거, 지옥 등 성경에서나 나올 단어를 말하는 게 아무래도 이상했고 아이가 말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도연이에게 다그치듯 지난 6개월 동안의 일을 물어보게 되었어요. 제 반응에 놀랐던 아이는 처음에는 겁을 먹은 듯 우물쭈물했지만 이내 자신이 보고 겪었던 일들을 하나씩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입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어요. 제가 해외 출장으로 집안의 자리를 비우자 남편이 도연이를 봐준다는 핑계로 데려왔던 이모 할머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거짓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학대에 가까운 종교 세뇌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러 간 것이 아니라 종교의 교리를 어겨 지옥에 가 있다고 말을 했고 남편과 제가 종교의 교리를 어길 때마다 모진 채찍질을 맞으며 노역을 하고 있다고 아이에게 겁을 주고 있었던 거죠. 이모 할머니라는 그 여자는 아이가 교리를 다 외우지 못하거나 약속한 행동을 어길 때마다 그런 말들을 아이에게 했고 아직 너무 어렸던 아이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아빠마저 이모 할머니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는 이모 할머니의 정체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연아, 그 이모 할머니라는 사람 사진 있어? 아니면 누군지 알 수 있는 물건이라도. 이모 할머니 사진 없는데... 잠깐만. 도연이는 남편의 방에서 성경책과 함께 이상한 책 여러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은 평범한 일반 성경과 다름이 없었지만 나머지 책들은 누가 봐도 이상했어요.
교회에서 제작하고 배포했다고 하기엔 너무 조잡한 표지였죠. 그런데 안쪽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한 권은 성경에 대한 해석이었고, 한 권은 그 이모 할머니라는 사람이 믿는 사이비 단체 목사의 자서전에 가까운 책이었죠. 성경을 알기 쉽게 해석했다는 책의 내용은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종말과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겁을 주고 있었고, 구원을 받으려면 사이비 단체의 목사를 찬양하라는 글만 있었죠. 상황이 심각한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사이비에 빠졌다고 생각했죠. 우선은 아들과 이 집에 있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저는 아들이 저에게 준 책들을 챙겨 친정엄마 집으로 도연이와 함께 몸을 피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잔뜩 긴장한 채 식은땀을 흘리며 도연이를 데리고 온 저를 보시고는 무척이나 놀라셨죠. 오늘 막 해외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딸이 손주를 데리고 헐레벌떡 자신의 집이 아닌 부모님 댁으로 오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셨을 겁니다. 저에게 물을 것이 많아 보이는 엄마에게 제가 듣게 된 모든 내용과 도연이에게 받은 책들을 건네주었죠. 그때 남편에게서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도연이를 데리고 도망쳐 나온 것을 확인하고 전화를 한 것 같았어요. 서진아, 미안. 내가 일이 있어서 깜빡했네. 근데 지금 집에 도착하니 집만 덜렁 있어서 전화했어. 당신 도연이랑 어디 나갔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엄마가 진정하라는 듯 손짓을 주며 원을 그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변을 돌고 있다는 말을 하라는 듯 했습니다. 출출해서 도연이랑 밖에 나와서 음식 좀 먹으려고. 당신 일 있어서 늦을 줄 알았거든. 그래? 그럼 오늘, 아니, 금방 돌아오는 거지? 어디 멀리 간 거 아니고. 당연히 밥만 먹고 들어가지. 그래. 근데 도연이가 무슨 말... 아니, 도연이 좀 전화 바꿔줄래? 할 말이 있어서. 도연이 지금 밖에서 오락하고 있는데 왜?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내가 전달해줄게. 아니야. 그럼 밥 먹고 얼른 들어와. 오랜만에 보는 거라 많이 보고 싶다. 그런데 남편과 하는 짧은 대화가 많이 이상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모 할머니라는 사람이 남편에게 통화 내용을 지시한 것 같았어요. 왜? 최서방이 뭐라 하디? 나랑 도연이 찾지. 근데 지금도 남편 곁에 그 사람이 있나 봐. 그이가 말하는 게 누가 앞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말을 해. 엄마, 어떻게 해야 해? 같이 있다는 거지? 그럼 우선 경찰에 연락해서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고 신고하자. 그러면 그 사람 신분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진짜 친척이 맞는지 아닌지 정도는.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엄마랑 같이 가자. 그렇게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집 앞에서 경찰들을 만나 같이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모 할머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서진아, 여기 경찰분들은 무슨 일로 오셨어?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데 저희 친척이라면서 남의 집에 와 있다고요. 한번 확인해주세요.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분 제 친척이에요. 잠깐 아내랑 문제가 있어서 이러는 거니까 돌아가셔도 돼요. 저희는 우선 신고받고 출동한 상황이라 확인은 하고 돌아가야 해서요. 관계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그때까지 남편 뒤에 숨어있던 여자는 휴대폰을 만지며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듯 차분하게 있는 그 여자를 보니 제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시부모님과 주변 친척들에게까지 확인을 하여 그 여자가 저희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게 되었죠. 그제서야 여자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집을 떠났고 여자를 따라가려는 남편을 저와 엄마가 붙잡게 되었습니다. 최서방, 정신 차리게. 지금 어딜 간다는 거야? 여보, 도연이한테 들었어.
당신 지금 이상한 사이비에 빠진 거라고. 소진아, 그게 아니야. 저분 저렇게 보내선 안 돼. 우리한테 큰일이 생긴다고. 그리고 사이비 아니야. 지금 당신이 우리 목사님 설교를 못 들어봐서 그래. 거기에 진정 빛과 소금이 있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심판의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분을 따라야 해. 여보,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날 밤새 저와 엄마는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남편을 붙잡아 두고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시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지만 그럼에도 남편은 자신이 사이비에 세뇌를 당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엄마와 시부모님께서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 도움을 받아 교단 내에서 이단 치료를 받게 되었죠. 온 가족이 남편에게 매달려야 했고 아주 조금씩 바뀌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희망을 가지고 긴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사이비 종교에 세뇌당하기 전에 남편을 만날 수 있었죠. 치료가 다 되었던 남편은 우리에게 용서를 구했고 자신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었던 일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가족들에게 말을 하고 기다릴 줄도 알았어야 했는데 나 혼자 그 상황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 그나마 교회에 있으면 아주 조금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서 매일 찾았는데 당신이 본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나에게 아는 척하더라고. 처음에는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대화를 했는데 내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을 말해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내게 도움될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먼저 제안을 했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별 의심 없이 다녔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세뇌를 당하기 시작한 것 같아. 내가 힘든 상황에 있는 게 모두 잘못된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믿기 시작했어.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으로 쌓은 죄를 씻어야 하고 또 천국에 내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믿었지. 그래서 포교 활동부터 헌금을 내려 일도 해야 했어. 당신이 내가 괜찮아져서 사업에 열중한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헌금 비용 마련한다고 밤낮없이 일했던 거라고. 그리고 아파트 판 것도 사실은 다 헌금 때문이었어. 미안해. 그러면 내가 해외 출장 간다고 고민할 때도 당신이 가라고 했던 게 전부 그 사이비 단체에서 시킨 거야? 가족들도 전부 천국 가야 하지 않겠냐며 한 명씩 구원하자고 했어. 우선은 아직 세상의 때가 덜 묻은 도연이를 먼저 정화해야 한다고. 그러려면 당신이 곁에 없는 게 나을 거라고 해서. 미안해. 난 정말 아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여보, 괜찮아. 이제라도 정신 차렸잖아. 그리고 당신이 세뇌당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고. 아니야. 내가 6개월 동안 도연이 옆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도연이에게 겁을 주고 세뇌를 시키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어. 내 아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 내가... 여보, 그만해. 당신한테 잘못 없다니까. 당신이 내게 의지할 수 있게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너무 무신경했어. 혼자 잘 일어서는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해. 남편은 그 후에도 자신이 사이비 게임에 넘어간 것을 자책했지만 치료를 도와주시던 목사님과 가족 모두의 도움으로 그 일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꿰고 아들 도연이에게 겁을 주며 세뇌시키려 했던 그 여자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게 되었죠. 다행히 남편이 신앙교육을 받는 장면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찍어놨던 영상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증거들로 채택되었고
아들 도연이의 일관된 피해 주장으로 인해서 그 여자는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종교 단체에게는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 남편이 헌금으로 주었던 아파트 차액은 해당 사건이 문제가 되고 이슈화가 되려고 하자 그 전에 해당 단체에게 돌려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돈을 곧바로 헌금으로 주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단 종교 단체의 간부에게 건네주어 행위 자체를 헌금으로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단체는 일이 커지는 것을 막고자 돈을 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남편이 일을 해가며 헌금으로 헌납했던 돈들은 돌려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가족들 중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큰 문제 없이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번 일로 가족들 간에 서로 더 들여다보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했습니다. 그 다짐은 지금까지도 우리 가족 모두 지키고 있고요. 남편의 사업은 다시금 이전처럼 큰 문제 없이 되어가고 저는 그 일 이후 퇴직을 하여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집안일을 하고 있죠. 이제는 우리 가족에게 먹구름 하나 없는 행복한 나날들의 연속이지만 아직 남편의 상처는 다 아물지가 않았나 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과거를 모두 잊고 살아가길 바랬는데 남편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덜 생기길 원했어요. 그래서 교단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분들과 과거 같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과 함께 이단 단체를 퇴치하고 알리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종교를 믿으면서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저와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얄팍한 수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남편은 종교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그리 어리숙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약한 부분을 틈타 사람을 쇠뇌시켰고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가볍게 보아선 안 된다는 교훈과 생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에게 생기지 않은 일이라 너무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경계를 하시며 가족들에게 그러한 마수가 뻗치지 않게 가까이 서로를 지켜보고 지내시는 삶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그만 마치도록 할게요. 저 또한 다음 사연자분의 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사연을 너무 좋아하라 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항상 이곳 사연을 들으면서 마치 화자가 저인 것처럼 몰입해서 듣곤 합니다. 그래서 속 시원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땐 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는 해요. 저도 며느리로서 당했던 일이 있다 보니 사연들 하나하나를 저에게도 벌어질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해서 더 몰입을 하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 저도 매번 사연을 보내고 싶었는데 이미 몇 년 전에 해결된 일을 다시 꺼내는 것 같아서 망설여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고민할 바에는 그냥 확 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혹시 저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아실 수도 있으니 저와 제 가족들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들은 피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양해 좀 부탁드려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교과서에 나오는 흔한 사람처럼 제 어린 시절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삶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여 직장을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원래 평범한 게 가장 어려운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평범함이 어쩌면 저에게는 지루함으로 다가왔나 봅니다. 평소 주변에서 소개시켜주던 평범한 남자들에게는 별로 끌리지 않던 저는
부모님과 함께 장사를 하고 있다는 남자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끌림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와 분야만 다를 뿐 다 비슷비슷한 사무업에 있는 사람들보다 뭔가 더 현장감이 있고 모든 것이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해주는 성훈 씨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끌려서 만나게 되었던 첫 만남 이후 자주 만나게 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되었고 연애를 한 지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물론 제가 그저 남편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남편과 결혼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연애를 하며 남편을 알아가는 동안 부모에게 순종적이고 마음씨도 착한 모습에 반했던 거죠. 그런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저희는 신혼 초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정확히 결혼식을 올리고 6개월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잠잠하시던 시부모님이 그쯤부터 저에게 불만을 드러내셨어요. 이유는 제가 결혼 후에도 계속 회사를 다닌다는 거였죠. 그전까지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남편과 함께 가게 일을 하기를 바라고 계셨나봐요. 그런데 남편은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저에게 차마 그 말을 전하지 못했던 거죠. 저는 듣지도 못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다른 답도 주지 않고 시부모님 의사를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저는 시부모님이 갑자기 왜 회사 일로 저에게 불만을 표하시나 서로 오해를 하게 된 거죠. 물론 그전부터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멀쩡히 다니는 회사를 그렇게 쉽게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는 장사가 저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었고 저는 회사 다니는 것도 재미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저는 정중하게 거절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포기를 하시지 않으셨고 그날부터 저를 회유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네가 그 회사 열심히 다녀서 성과를 낸다고 해도 결국에는 네 성과가 아니라 회사 성과가 되지 않니? 사람이 뭐든 자기 거를 해야 하는 거야. 물론 장사가 네가 지금 하는 일보다는 몇 배는 더 힘들 거야. 그래도 그만큼 보람은 더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성훈이가 이 가게를 이어서 할 텐데 그때 되어서 손이 부족하다고 네가 뒤늦게 일을 배우면 얼마나 더 힘들겠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일을 배워야 빨리 몸에 배어서 나이 들어서 고생 안 하는 거다. 너도 우리 가게 장사가 잘 되는 건 알고 있지? 내가 월급도 네가 지금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비해 아쉽지 않게 챙겨주마. 요즘에 평생 직장도 없다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면 얼마나 좋은 조건이냐. 그래, 성훈이랑 쉬는 날도 같아지면 둘이 자주 놀러 다닐 수도 있겠네. 어머니께서는 제 마음을 얻으시려고 좋은 조건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저는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제 생각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도 전부 말리더라고요. 야, 요즘에 취직이 안 돼서 난린데 멀쩡한 회사를 장사 돕겠다고 그만둬? 너 없다고 가게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며. 거기다 시부모님이랑 하루 종일 붙어있는다고? 야, 너가 불나방이냐? 불구덩이를 네 발로 들어가게? 너 괜히 착한 며느리 되고 싶어서 절대 그러지 마라. 다들 하나같이 안 좋은 소리만 하니까 시부모님 말씀에 혹하다가도 다시 마음을 고쳐잡게 되었죠. 그렇게 몇 달간 거절을 하는데도 시부모님께서는 가게로 나오라며 정말 지겨울 정도로 저를 달달 볶았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의 고집을 꺾지 못했던 저는 회사를 퇴직하고 가게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어요. 물론 저도 이것저것 따져보기도 했죠. 다른 것보다도 언젠가는 남편이 시부모님 뒤를 이어서 할 장사였기에 저도 먼저 일을 배워놓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가게 일은 제가 생각한 것만큼 고되긴 했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저 말고도 일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셔서 잡일은 하지 않아도 되었죠. 다행히 친구들이 걱정했던 시부모님과의 갈등도 없었고 그나마 조금씩 있는 불만들은 회사 때보다 좋은 벌이로 인해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일을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게에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저를 제외하고도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많았는데도 저희 부부가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저와 남편이 따로 쉬는 날이 있긴 했지만 그때마다 일부러인지 자꾸 가게 일을 물어보시고 가게로 나와서 식사를 하라고 하시니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다른 가게들은 전부 다 며칠씩 보내는 여름, 겨울 휴가를 저희 가게만 챙기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단 하루라도 가게를 비우면 엄청 큰일이 나는 줄 아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악착같이 일을 해오셨기에 지금 이 정도의 규모와 성공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제가 들어가고 나서 겨우 1년에 2번씩 휴가가 생기긴 했는데 그마저도 너무 짧아 멀리 여행 한번 가보질 못했죠. 그래도 다행히 장사하는 일이 적성에 맞았던 저는 그러한 상황 속에도 큰 불만 없이 지내긴 했지만요. 그렇게 시부모님 가게에 제 청춘을 바치게 된 지도 언 10년이 가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흔히 일하는 기계라고 한 말처럼 저는 새벽에 일어나 가게를 나서고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여태껏 반복하고 있었죠. 크게 슬픈 일도 없었고 기쁜 일도 없던 저는 눈앞에 있는 가게 일만 바라보고 다른 것에는 신경도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을 살다 저희 집안에 기쁜 소식이 생겼어요.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해서 집안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시동생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소식을 듣게 된 저는 집안의 시부모님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못하진 않았고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시누이와도 별탈 없이 잘 지내왔지만 그래도 같은 며느리 입장이 되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뭔가 동질감이 들고 마음도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게 될 동서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정식으로 집안에 인사를 올리기 전에 시동생과 함께 예비 동서가 저희 가게로 찾아왔어요. 아담한 체형에 순하게 생겨 보이던 동서는 기대와 달리 유독 저에게만큼은 첫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외모 때문이라기보다는 저에게 대했던 행동들 때문이었어요. 제가 새벽부터 가게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주방에 있다 보니 당연히 옷차림이 추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동서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무시한 것 같더라고요. 기껏 음식을 차려 대접했더니 뒤적거리기만 하고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왜요? 그 요리 안 좋아해요? 아니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긴 한데 조금 짜서요. 제가 싱겁게 먹거든요. 죄송한데 이 음식 다시 좀 해다 주실래요? 보통 그런 자리에서는 시댁 식구 어려워서 음식이 짜든 싱겁든 그냥 잘 먹는 척하는 게 기본인 줄 알았는데 저에게 음식이 짜다며 다시 해달라는 예비 동서를 보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긴 다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동서는 제게 점점 더 심한 것들을 요구하더라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을 시켰던 거죠. 형님, 저 죄송한데 물 좀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물을 사다 마셔요? 저희 집 정수기 2주에 한 번씩 검사 받는 건데. 제가 입이 좀 까다롭거든요. 마시는 물만 마셔서요. 요 앞에 편의점 2군데 있던데 아마 그 중에 한 곳은 있을 거예요. 동서가 제게 물심부름을 시키는 순간 저는 딱 알았습니다. 동서가 제 옷차림 때문에 저를 우습게 본다는 사실을요. 어쩐지 동서가 시부모님과 대화하는 내내 묘하게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은 언제부터 식당 일을 하신 거예요?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때부터요? 아니요. 저 결혼하고 나서도 한동안 일하다가 시부모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셔서 하게 되었어요. 이제 한 10년 되었나? 아, 그러면 시집을 오신 거구나. 요즘 하는 말로 취집 같은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단어 선택이나 말투가 요즘 세대 친구들처럼 말을 하는구나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를 무시하는 거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동서가 저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넉넉한 형편의 집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딱 물심부름까지만 해주고 나서 일부러 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동서에게 흘렸습니다. 제가 나온 대학이며 다녔던 회사, 저희 평범한 집안까지 전부 다 말이죠. 동서는 그 말을 듣고서야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가족들은 그런 동서의 모습을 모두 몰라봤어요. 다들 싹싹하게 구는 동서에게 완전히 푹 빠져 있더라고요. 딱 한 명, 제 시누이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소미야, 쟤 좀 불려시 타입인 것 같다. 그치? 시댁 사람들 처음 보는 자리니까 그렇겠죠. 아니야, 난 딱 감이 오네. 너랑은 정반대인 스타일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혹시 너한테 덤벼들기라도 하면 초장에 싹을 잘라야 한다. 네가 못할 것 같으면 나를 부르고. 알았지? 제 손윗사람인 형님은 이 집안에서 남편을 제외하고 저와 제일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남편보다 더 이야기가 잘 통하기도 했죠. 저랑 성격도 비슷하고 서로 잘 챙겨주고 있어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가족이었어요. 그런 형님이 저에게 동서가 어떤 식으로든 위험한 존재라고 알려주고 있었죠. 그런데 동서의 그런 개념 없는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과 결혼 후에도 계속되었죠. 사실 결혼을 하긴 했지만 시동생네 형편이 그리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동서가 일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에게 인사를 할 때도 분명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동서가 하루 종일 집에 있거나 밖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SNS로 올리는 겁니다. 정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으면 저희 시부모님 가게에 자리를 봐달라 부탁을 해도 될 텐데 몇 달을 그냥 놀고만 있더라고요. 그러다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날 동서에게 물어보게 되었죠. 동서, 요즘에도 계속 일하고 있는 거야? 혹시 일자리 구해지지 않아서 쉬고 있는 거면 내가 아버님 어머님께 말씀드려서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해줄게. 네?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해요? 저 주방일 못해요. 해본 적도 없고 하기도 싫고요. 근데 제가 왜 집에서 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맨날 SNS 계정에 쉬고 있는 사진만 올라와서. 형님, 아무리 식당 안에서만 일하신다고 해도 너무 요즘 세상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SNS 올리는 게 전부 다 일이랑 연관되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입은 옷과 주얼리들 있죠? 그거 보고 사고 싶다고 연락 오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돈 받고 파는 거라고요. 진짜 우리 형님 너무 주방에만 계셨나 보다. 그래?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야? 요즘은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 그럼요.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돈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진짜 내가 너무 주방에만 있었나? 나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네. 그럼 동서도 벌이가 괜찮아? 네? 아, 저요? 그렇죠. 저도 어느 정도 벌고 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동서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습니다. 그런 세상은 제가 아예 모르는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연히 동서가 말하는 게 거짓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그날 같이 있던 친구들 중 하나가 동서와 비슷한 일을 하던 친구였어요. 몰랐으면 듣고만 있었을 텐데 또 어디에서 들은 게 있다고 저도 친구 앞에서 아는 척 좀 했죠. 그런데 소미, 너는 음식 장사하는 애가 이런 건 또 어떻게 알았어? 너 생각보다 여유가 많구나. 아니, 실은 우리 동서가 같은 일을 한다 그래서. 이거 봐봐. 이렇게 매일 사진을 올리는데 난 처음에는 돈 버는 줄 모르고 집에서 쉬는 줄 알았어. 그런데 동서 말로는 돈벌이 꽤나 된다고 하더라. 근데 팔로워가 되게 없네? 이래서 장사가 되나? 그리고 이거는 파는 것도 많을 텐데. 너네 동서 벌이가 꽤 된다고? 못해도 대기업 부장 정도 월급은 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게에서 일하라고 했는데 거절하지. 야, 잠깐만. 내가 이거 얼마에 파나 물어봐야겠다. 어? 답장이 엄청 빨리 오네? 어머, 이 가격이면 얼마 남기지도 못할 텐데? 이것 봐. 이거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 붙어서 가격 엄청 내린 거야. 이렇게 파는데 무슨 대기업 부장 월급이야. 거의 열정페이 수준이겠구만. 너 나중에 너네 동선에 가서 하루에 택배 얼마나 붙이는지 한번 봐봐. 그러면 얼마나 버는지 정확히 나오겠지. 그때까지는 설마 뭐 그런 거 가지고 동서가 거짓말을 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궁금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서 일을 하던 중 짬을 내어 동서를 찾아가 확인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택배 직원이 집으로 오기는커녕 동서가 몇 개 안 되는 택배를 가지고 직접 택배사로 가더라고요. 설마 그날만 그런 건가 싶었는데 매번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택배를 맡기는 곳에 가서 물어봤더니 동서는 일주일에 몇 번 오지도 않고 물건도 10개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대충 계산해보니 정말 친구 말처럼 버는 돈이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그 사실이 놀라웠지만 그걸 알고도 저는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굳이 제가 나서서 가족들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우 같은 동서는 그걸 핑계 삼아 집안일을 피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시부모님 앞에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엄청 대단한 것처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요. 아버님, 저 이번 추석에 제가 하는 사업 때문에 너무 바쁠 것 같아서요. 그래도 차례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니까 꼭 참석하도록 할게요. 대신 제가 집안일이나 차례상 지내는 건 못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뭐, 네가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한다고 하는데 어쩌겠어? 그래도 네가 차례는 꼭 참석해준다고 하니까 고맙구나. 그건 당연히 참석해야죠. 저희 조상님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잘 사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추석 내내 아버님과 어머님 곁에 있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매번 집안일이 있을 때마다 동서는 여우같이 시부모님 앞에서 애교를 살살 떨며 참석하지 못한다 핑계를 댔고 시부모님께서는 그 애교에 녹아 동서를 그냥 봐주셨죠. 하지만 저는 매시간 SNS에 올라오는 동서의 사진으로 그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반복되는 동서의 행동을 지켜볼 수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얄미운 동서의 본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었죠.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이미 여우 같은 동서에게 홀딱 넘어가신 후였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윗사람이 되어서 동서를 품어주지 못하고 질투한다며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동서 지금 일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놀고 있다니까요? 여기 사진들 좀 보세요. 너는 얘가 이걸로 돈을 버는 걸 모르니? 저게 전부 요즘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 아니, 제가 알아봤는데 사실은... 그만해라. 너는 왜 윗사람이 되어서 아랫사람을 품어주지 못해? 너 설마 질투하니?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집안 여자들끼리 싸울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라. 옛말 알지? 그리고 원래도 네가 하던 일인데 그거 가지고 밖에 있는 애를 부르니 많이 하면 되겠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어머님에게 저도 감정이 터져버렸고 시부모님께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일들을 말하며 서운함을 말하게 되었죠.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첫째이든 둘째이든 똑같은 며느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집안일, 가게일, 불평불만 없이 다 했어요. 그런데 놀고 있는 둘째 며느리 잡아다가 같이 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아유, 알았어. 그만해라. 그래서 지금 네 동서가 미안하다고 마사지 상품권이랑 한우 가지고 온다고 하지 않니? 명절에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만해라.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 이번에도 눈치 빠른 동서는 큰 소리를 듣기 전에 가족들의 환심을 사는 행동을 했고
다들 그 모습에 또 한 번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도 저를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건 신우인 형님밖에 없었죠. 그러다 무슨 바람이 분 건지 동서가 가족들 전부 다 같이 해서 유럽 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 전에 유럽 여행을 다녀온 적 있다면서 자신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여행 인원이 가족 단위 정도 될 때는 일반 패키지가 낫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인원이 많으면 통제를 하기 힘드니까요. 거기다 이렇게 많은 사람과 함께 가는 여행은 처음이라고 말하는 동서에게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마음에 걸리는 것들은 이것 말고도 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행 저도 꼭 가고 싶더라고요. 사실 유럽 여행이 아니라고 해도 시부모님 가게 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여행을 간 적이 없어서 그냥 놀러 가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거기다 누구나 유럽 여행에는 로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님, 여권 만들러 언제 가실 거예요? 오늘 안 가시면 제가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응? 너는 왜 여권을 만드니? 저 그이랑 신혼여행 다녀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여권 만료돼서 갱신해야 하거든요. 아니, 내 말은 너는 이번 여행 같이 못 갈 텐데 왜 여권을 만드느냐 말이야. 네? 제가 왜 여행을 안 가요? 저 안 간다고 한 적 없는데요? 아니, 그럼 가게는 누가 보냐? 가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우리 넷인데 너까지 가버리면 가게를 누가 보니? 아니, 아주머니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 집안 사람이 된 지 벌써 10년이나 되었는데 제가 빠지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랑 네 시아버지가 여기 남아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가면 성훈이도 당연히 따라와야지. 배신감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집안과 가게에 쏟아부은 정과 노력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일한다고 한 번도 쉬지 못한 저를 두고 당신들만 가겠다고 말을 하니 기분이 너무 나쁘더군요. 저도 더는 말을 꺼내고 싶지 않아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가족들 모두가 이번 여행 관련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 가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야 시부모님이 하신 말이 있어서 별 관심 없이 자리에만 앉아 있었죠. 그런데 제가 가족들 하는 말에 참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이 신우에게는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그런데 올케는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여행 가는데 궁금한 것도 없어? 가고 싶거나 하고 싶은 거 있을 텐데 말 좀 해. 네? 저는 여행 못 갈 것 같아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성훈 씨까지 여행 가면 식당에 있을 사람이 없어서요. 뭐? 그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가게에 아주머니들께 맡겨도 되고 정 안 되면 잠깐이라도 같이 갔다가 중간에 돌아오면 되는데. 야, 김성훈, 너 소미 여행 안 가는 거 알고 있었어? 며칠 전에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 뭐?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럼 너는 그 말 듣고도 가만히 있었어? 야, 소미는 우리 가족 아니야? 이럴 거면 아예 나눠서 가든가 해야지. 왜 소외감 들게 소미만 놓고 가? 너 내가 소미 잘 챙기라고 했지? 엄마, 아빠, 소미를 왜 두고 가요? 그리고 가게 일 때문이면 물려받은 성훈이가 안 가야지. 왜 소미가 여기 남아요? 외국에서 일 있어 봐라. 남자인 성훈이가 더 도움이 되잖아.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가게를 주인이 비우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 집에서 오래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일만 해오던 사람이랑 사장이라는 영역이 다른 거야. 무슨 일 터지면 바로바로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잖니. 소미는 내가 다음에 좋은 곳에 보내주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라. 무슨 소리야? 그러면 해외여행 가지 말고 가깝게 제주도나 다녀와요. 소미도 갈 수 있게. 형님, 저 괜찮아요. 아니야, 올케. 솔직히 엄마 아빠가 이번에만 이러는 거야? 맨날 일할 거 있으면 올케만 시키잖아. 소미도 갈 수 있게 국내를 가든
아니면 가까운 동남아를 가든 그렇게 해요. 아무리 주인 없어도 한 2주 정도는 돌아갈 거 아니야. 거리도 멀지 않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돌아올 수도 있고. 영훈아, 너 유럽 말고도 동남아도 계획할 수 있지? 소미도 같이 갈 수 있게 동남아로 계획해봐. 네? 근데 벌써 준비를 다 해놓은 상황이라. 성은아, 그만해라. 막내가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잖아. 지금 와서 그걸 또 어떻게 바꿔? 여행 가는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번에만 우리끼리 다녀오고 다음에 소미 데리고 더 좋은 곳으로 가자. 뭐야? 나 빼고 다들 지금 이 상황이 납득되는 거야? 진짜 너무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소미에게 이러면 안 되지. 특히 너 김성훈, 너 끝나고 나 좀 보자. 소미 남편이라는 놈이 그걸 그냥 듣고만 있고. 이번에도 제 편을 들어주고 가족으로서 저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남편도 아닌 형님이었습니다. 항상 형님에게는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분노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한 사람 형님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다들 집안일로 한 번씩은 저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깟 유럽 여행이 더 중요했나 봅니다. 이런 상황에 억지를 써서 여행을 가봤자 이미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황이라 제대로 즐길 것 같지 않았습니다. 더러워서 제가 남는다고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저 어차피 덩어리로 뭉쳐서 여행 다니는 거 싫어해요. 어디 끌려다니듯 다녀야 하잖아요. 그냥 가게에 있을게요. 가게에 있는 게 제 마음 더 편하겠네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일이 있었어도 그깟 해외여행 안 가겠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만들 하세요. 제가 강한 어조로 불쾌함을 표시하자 가족들 모두 무안한지 다른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가족들이 대화를 마칠 때까지 남은 일들을 마저 했습니다. 열불이 터지는 속을 달래려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대화를 마친 동서가 제 곁으로 오더군요. 형님, 죄송해요. 저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가까운 곳으로 여행지를 잡는 건데. 나 괜찮으니까 동서 얼른 들어가봐. 여행 계획하느라 바쁘다며. 다른 사람들 눈에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서가 저를 놀리려고 곁에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볼일 다 봤으면 빨리 돌아가라는 듯이 말을 했죠. 역시 제가 고생하는 걸 알아주시는 분은 형님밖에 없어요. 같이 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제가 다음에는 꼭 동남아나 동아시아 쪽으로 여행 계획 세울게요. 아니구나. 형님 아까 사람 뭉쳐서 다니는 걸 싫어하신다고 했지? 그럼 제가 지금이라도 몇 군데 추천해드릴게요. 동서, 내가 들어가라고 했지. 사람 기분 나쁜데 계속 눈앞에 얼쩡거리지 말고 조용히 가. 진짜 한마디만 더 말했다가는 시부모님 계셔도 동서 잡을 거니까.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한창 열받아 있는 저에게 또 까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니 알아서 기어 자리를 피하긴 했지만 한번 끌어올랐던 제 화는 좀처럼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 시부모님과 남편이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말이죠. 그렇게 남편을 비롯해 시댁 가족들 모두 저를 빼놓은 채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저는 집을 지키는 개마냥 가게에 남아 하루 온종일 일을 해야 했죠. 새벽에 일어나 문을 열고 음식 재료를 다듬다 보면 문득 제가 지금 뭐를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가게 문을 닫고 저도 저만의 휴가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기 전부터 밀려드는 손님들을 보면 또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별 특별하지 않은 음식을 줄 서서 기다려주시는 손님들과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만족하신 손님들의 표정을 보며 제 쓰린 속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시댁 가족들은
얼마나 재미있게 여행을 다니고 있는지 얼마 전부터는 연락도 하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아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었는데 소식이 너무 뜸하다 보니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 제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들 전부도 연락을 받지 않는 거예요. 휴대폰이라면 손에 놓고 있지 않는 동서마저 연락이 되지 않자 그때부터 안 좋은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동서의 SNS에서 마지막으로 머문 듯한 숙소에 연락도 해봤지만 한참 전에 저희 가족이 그곳을 떠났다는 말 빼고는 더는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속만 태우고 있을 때 가게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 전화의 주인공은 신우였죠. 형님, 어디세요? 왜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신 거예요? 올케, 우선 나 좀 데리러 와줄래? 나 공항인데 지금 집까지 갈 수가 없어. 힘이 다 빠진 신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공항으로 차를 몰고 갔고 그곳에서 언 한 달 만에 신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 주위에는 다른 가족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신우도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여행을 다녀온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생고생을 하고 온 모습이었죠. 우선 신우를 저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물어보게 되었죠. 형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왜 형님 혼자서만 오셨어요? 다른 가족들은 어디에 있는 거고요? 올케, 우리 같이 곧바로 보스니아로 가야 돼. 네? 어디요? 거길 제가 왜 가요? 형님, 제가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거기서 지금 거짓골을 하고 있어. 그게 다 막내 올케 때문에. 이어서 말하는 신우의 말은 제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던 현실이었습니다. 우선 당당하게 자신이 여행에 대한 모든 계획을 짜겠다고 한 동서의 말은 모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그 여행은 동서가 SNS로 알게 된 이상한 여행사에서 구입한 자유여행 패키지였던 거예요. 가족들에게 자신이 구입한 비용보다 더 비싼 금액을 받고 여행도 하며 돈을 남기려고 했던 게 동서의 목적이었죠.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만족할 만한 여행만 하고 온다면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행 초기에는 동서가 계획했던 것처럼 가족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여행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첫 여행지에서 이동을 하자마자 큰 문제가 생기고 만 거예요. 동서는 가족들이 여행 비용에 대한 의심을 하지 못하게 일부러 생소한 나라들로 여행 루트를 계획했고 정보도 잘 없는 곳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다녔죠. 그러다 보니 여행 계획을 짠 동서도 그곳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몰랐어요. 길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 한 숙박업소에 짐을 풀게 되었고 그곳을 거점 삼아 주위 여러 곳들을 돌아다녔던 거죠. 그러다 그 숙박업소에서 가족들은 모든 짐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호텔도 아니었고 호스텔이었던 그 숙박업소는 저희 가족들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 범인을 특정 지을 수도 없었고 숙박업소의 책임자는 분명 입실 전 소지품에 대해 개인적인 주의를 할 것을 알려줬다면서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당장의 식사를 해결할 돈도 없는 상황이었고 보스니아라는 곳에는 우리나라 대사관도 없다 보니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여행객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곳이라 한국 교민이나 여행객을 찾아볼 수도 없어서 그 지역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모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던 신우이가 비상금과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제한된 돈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경유를 하면서 겨우겨우 한국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럼 그곳에서 연락이라도 하시죠. 그럼 제가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동서가 그 숙박업소 책임자랑 싸우고 동네 주민들을 도둑으로 몰아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 거기다 다들 휴대폰으로 연락하다 보니까
동서 번호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도 가게 번호는 기억하니까 겨우 전화를 빌려서 해봤는데 다들 국제전화 연결음이 나오니까 끊어버리더라고. 나도 한국으로 돌아오는 동안 머리를 쥐어짜면서 동서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동서 번호가 아니었고 결국 한국 와서 가게로 전화를 하게 된 거야. 이게 무슨 난리인지 참 어이가 없더군요. 결국 신우와 제가 저 먼 타지에서 해외 고아가 된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가족들은 정말 누가 보기에도 거짓골을 하고 있었고 다들 수척해진 모습이더라고요. 다들 제가 생명의 은인인 것 마냥 반기던데 저는 막상 그 모습을 마주하게 되니 이전 기억 때문인지 더 얄밉기만 하더군요. 신우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시댁 가족들 모두 이전에 저에게 한 행동 때문에 눈치가 보였는지 동서를 찬밥 취급하며 저에게 잘해주려고 했지만 가족들에게 단단히 뿔이 났던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집 지키는 개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홧김에 저지른 것도 있었지만 자유롭고 제가 원하는 삶을 찾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죠. 우리 이혼하자. 나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그래도 지금까지는 내가 이 집 며느리로서 가족으로 인정받고 생활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는 이 집 가게 일이나 하는 부리기 쉬운 잡부일 뿐이야. 시간이 더 지나서 지금을 후회하고 싶지 않아. 나도 내 몸 챙겨가며 행복한 인생 살고 싶어. 우리 헤어지자. 당신 진짜 왜 그래? 저번 일은 나도 잘못했고 우리 부모님도 잘못했다고 말했잖아.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결혼할 때는 그런 말 안 했어? 시부모님께서 회사 그만두고 가게로 들어오라고 하셨을 때는? 그때도 지금과 똑같았어. 만약 그때 지금과 같은 대우를 받는 줄 알아서 중간에 당신이랑 갈라섰더라면 최소한 내 10년이 지금처럼 고생만 가득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서라도 내 인생 찾아서 떠날 거야. 그날 이후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이 시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만 저는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었어요. 너도 이제 우리 집 사람인데 어딜 간다는 거니? 성훈이 말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너에게 서운하게 행동해서 많이 쌓인 것 같던데 앞으로는 네가 상처받는 일 없도록 하마. 그러니까 이번만 봐줘라. 말씀을 먼저 하셔서 제가 말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회사 그만두고 언 1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늦은 밤까지 일만 했어요. 그런데 언제 제대로 휴가 한번 저에게 주신 적 있으세요? 여차하면 쉬고 있는 저에게 전화하시고 또 갑자기 가게 바빠질 수도 있다면서 가게에서 멀리도 못 가게 하셨잖아요. 그뿐이에요? 동서 들어오고 나서는 더 했죠. 일도 제대로 안 하는 동서는 핑계대고 놀러 다녀도 그저 애교 한 번, 선물 한 번이면 만사 오케이고 저는 쇠가 빠지게 가게 일을 하면서도 집안일도 혼자 다 해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동서가 뭐하고 다니는지 보여드렸죠. 제가 쉬지도 못하고 명절 음식하고 있을 때 동서는 여유롭게 밖에서 커피나 마시고 사진이나 찍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의지한 동서에게 결국 어떤 일을 겪으셨는데요? 가족들에게 여행비나 덤탱이 씌우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그 고생이나 겪으셨잖아요. 그렇게 하셔놓고는 이제 와서 제 눈치만 보시면 다 되는 거예요. 결국 달라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아이고 소미야,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다. 네 속이 얼마나 새카맣게 탔는지 이제야 알겠어.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그날부터 시부모님과 남편은 매일같이 저에게 잘못을 했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가게 일도 내팽개치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저에게 강경한 모습을 보이던 시부모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시니 이번에는 정말 믿어도 되는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혹시 모르는 일이니 보험을 하나 들기로 했죠. 말뿐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이야 제 기분 맞춰주신다고 다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다른 소리 하실 수도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각서 하나 써주세요. 거기에 제가 원하는 조건들을 적고 다 들어주신다고 하면 제가 조금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 당연히 해주마. 네가 무슨 조건을 쓰든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마. 지금 당장 쓰도록 하자. 여러 가지를 작성하긴 했지만 결국 각서에 쓴 내용들은 모두 다 제 사생활 존중과 자유에 대한 보장이었어요. 당연히 휴무일도 있었고 휴가 내용들도 있었죠. 시부모님께서는 다른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제 요구 조건을 모두 작성해 주셨고 그 일을 마무리로 소동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돌아와서 쥐주군들 있던 동서를 가게로 데리고 와서 가게에서 가장 처음부터 해야 하는 일부터 시키게 되었죠. 지난번 일로 모든 속내가 밝혀진 동서에게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고 시부모님과 시동생도 저에게 동서를 관리하는 데 일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편하게 놀고 먹고 지내던 동서를 제가 직접 가르치기로 한 거죠. 당연히 자기 잘못이 있어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찍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가끔 예전 버릇 못 고치고 이상한 행동을 하려는 낌새가 보이기는 하는데 그럴 때면 저와 시누이가 초장에 싹을 자르려고 아주 호되게 혼을 내곤 합니다. 아직 제대로 사람 되려면 한참 걸릴 듯한데 그래도 가게에나 집안일을 도와줄 손 하나 더 늘어서 제가 과거보다는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가게 일을 하면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취미생활도 하고 가족들과 이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들도 돌아다니면서 마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굴러들어온 동서 때문에 뒤늦게라도 마음껏 즐기고 불만 없는 인생을 찾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 번뿐인 인생 일만 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교회 밖으로 돌아다니며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